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GM의 수상한 움직임. 지난주 저희가 다뤘습니다.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고 회사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가 가져가는 이자와 투자금 회수 때문에 결국 철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나왔었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가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된 분인데요.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수습하겠다 이런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봅니다. 한중 관계 회복 소식 연이어 나오고 있죠. 정치적 변수로서 중국 정부의 이 대일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에 대한 구애다 이렇게 분석되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단체 관광 등이 풀립니다. 명동을 비롯해서 국내외 내수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비업종은 다시 호황을 맞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관광 정책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김장 소식과 더불어서 가을철 물가정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한 주의 첫날 김우성의 생생경제 힘차게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자동차 산업 참 민감합니다. 이 유관업종도 굉장히 많고요. 하청에 재하청까지 수십만 명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용 이슈가 아주 큰 업종이기도 합니다. 철수설, 판매 반토막,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 GM 자동차 수습에 나섰습니다. 차량 판매 점검하고 신차 출시를 포함한 전략 구상도 발표하겠다. 즉 미래 이야기를 좀 펼쳐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개월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노사의 협상도 재개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GM 경영진이 위기를 수습하고 재개할 수 있을까요?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특히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CEO가 직접 나서는 게 굉장히 메시지가 큰데요. 이 GM, 지금 카호 카잼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철수설 등을 운운하면서 이제 노조와 국내 소비자들 좀 압박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노사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고 결국은 회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노조가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결국 GM 정상화로의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뜻인데 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잼 사장의 경우는 한국 GM 사장 선임 전에 GM 인도 사장을 맡았었는데 네네. 문제는 그때 이제 GM 인도 시장 철수를 아주 진두지휘해서 나이스하게 회사가 싹 빠져나갔죠. 네.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철수설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더욱이 중요한 게 지난 23일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제 카잼 사장이 철수설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날선 질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안 하고 즉답 대신에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만 이렇게 어둘러서 말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이 있게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예, 자 분위기상으로는 이 정리에 능한 CEO가 임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 돈 이동을 봤을 때 빠지는 거다. 한국 GM 철수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이건 분위기가 아니라 직접 경영진의 입에서는 정상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영업점까지 돌아보고 뭐 다양한 의견도 듣고 뭐 한국 GM의 지금 어려운 점 내가 다 파악해 보겠다. 이분이 2달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굴러갔을 때 좀 분위기 반전될지 GM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역대 최고를 판매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철수설에 대해서 매출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결국은 뭐 지역적인 밀착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이제 부평 본사에서 인천에 있는 기업협회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소속사들이 차를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말로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나서면서 2달간의 일단 한국 정서에 대한 어떤 그다음 회사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보다 나은 브랜드 이미지를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현재 회사의 내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좀 뭐 넘어야 될 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업계의 판매 부진, 뭐 현대기아도 겪어본 일이고 여러 가지 이게 큰 위기일까 싶은데 GM의 판매 부진 어떤 정도의 위험 혹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 한국 GM은 이제 10월 누적 기준이 지난해보다 약 24% 정도 급감해서 약 11만 대 정도에 그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는 약 14만 대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판매 제품이 실적이 악화됐는데 그 중에 이제 GM의 실적하면 이제 주로 쉐보레 스파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거의 40% 정도가 급감했어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정 팬들이나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올란도 같은 경우도 38.6%니까 거의 40%가 빠졌죠. 네네. 결국 이제 말리부하고 트랙스가 선전을 했지만 줄어드는 판매량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겉에서 그냥 GM차의 판매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40%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의 이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뭐 유럽 시장에 주로 공급하는 것도 역시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사실 쉽사리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실 회의론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연말에 보통 파격 할인 행사를 하는 건 그렇죠. 11월 달에 조기 실시를 하고요. 뭐 7개 차종에 대해서는 무이자도 하고 뭐 그다음 취득세 할인 뭐 최대 제가 보니까 차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뭐 320에서 35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 뭐 60개월,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하고 있는데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당장은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좀 슬픈 일이지만 폭스바겐 사태를 봤을 때 네. 정말 그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회사라고 전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네. 뭐 38% 정도 하니까 아주 그 매출이 상당히 늘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단발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바로 전에 구매한 차량들에 대한 중고차 가격 하락도 우리가 네.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글쎄요 300여만 원을 할인해서 작년에는 산 차량인데 내년 모델에 대해서 2월달 3월달 그 할인 행사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제 그런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 40% 가까운 급락, 게다가 여러 시장 변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서 꺼내놓은 마케팅이 효과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 회생의 방향으로 돌릴까 우려인데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물론 워낙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 부분의 여파도 있기 때문인데 이 누적 적자 2조 원 또 여러 가지 주총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철수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GM은 일단 철수 안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상황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누적 적자 2조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또 GM의 이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주주총회 특별 의결 거부권이 지난달 16일로 만료됐어요. 네. 이건 좀 이제 말씀이 어렵지만 설명을 쉽게 하면 GM 철수가 어느 때보다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 만료됐다는 얘기는 당장이라도 지분을 싹 매각하고 철수해도 붙잡을 행정적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불안해하고 철수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한국GM은 절대 철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지만 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업 의지를 내보여야 하니까 신차 네. 출시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이라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증진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네, 판매 증진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판매가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신차 출시에 대한 어떤 네. 모델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차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악순환의 제악순환이죠. 신차 출시가 없다. 그 기업이 성장이 왔다 한계가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할인 행사를 통해서라도 출혈 경쟁을 통해서
무조건 매출 증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말 이제 자유로운 거취의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단 GM의 의견이 반전되려면 좀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이 산업 분야가 특히 이 노사의 대립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굉장히 큰 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 협상 쟁점 좀 타결이 잘 될까요? 글쎄 이제 카잼 사장은 현재 한국 GM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수익 실현, 구조 비용 최적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 이제 임직원 모두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노조 측에서도 회사 측의 이런 큰 의지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고통 분담을 해달라 이런 고통 분담.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근데 노사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쉽지 않은 것이 물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노사 대결 구도의 정확한 정서를 이해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화를 위해서 사측이 충분히 양보를 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분위기나, 왜냐면은 그 안정화를 위해서 노조의 어떤 부당한 요구를 회사 측에서 안정화를 위해 양보한다라고 하면, 네. 그게 긍정적으로 공장은 잘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뭐 현대기아를 대표적으로 보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강성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것들이 네. 소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밸런스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소비자들은 노도 사도 아니고요. 이 좋은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셔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도 정말 환경이 될 텐데, 뭐 자동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GM의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또 워낙 고용 인원, 군산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지켜는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좀 줄었죠. 유럽에서는 조금 더 많이 팔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다소 감소를 했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어렵다 보니까 수출도 어렵고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내수 시장에서도 좀 단지 어려운 좀 냉전기를 거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는 기대치를 상당히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네.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사드 문제를 넘어선 한중 관계, 결국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도 역시 중국과 밀접한데요. 저희가 2부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한양대 이훈 교수와 함께 이 한중 관계, 관광, 쇼핑 관련된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듣다가 떠오르는 생각, 또 실제로 내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데 현실은 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방송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유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는 무료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유커입니다. 앞서 한국 GM 수십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 이 자동차 회사의 위기 걱정거리죠. 이 해법, 또 한국 자동차 해법 역시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경제적 동반자라는 점은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을 뜻합니다. 유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체 관광객들을 주로 말하는 게 바로 유커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이 유커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유커 대신 중국 관광객 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바꿔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커, 요커 다양한 표현들이 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들 큰 손입니다. 한 번 오면 대량 구매하고요. 고가의 물품도 여러 가지 고민 없이 구입합니다. 개별 여행보다는 단체 여행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기업체에서 상으로 전체 기업의 성과로서 성과급 성격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바로 싼커입니다. 산객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자음은 그런데요. 개별적으로 각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을 말합니다. 주로 젊은 세대가 많고요. 트렌드, 새로운 소비, 또 한국의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쇼핑보다는 관광이나 사람을 사귀는 것, 체험하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드디어 좀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이 싼커, 개별적 관광객들은 계속 왔는데요. 유커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이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 정책 전체를 새롭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짜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한번 이 이야기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호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방송이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하나 들으시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10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IT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도 나오는 얘기지만 수출 참 좋다고 하는데요. 증가세가 두 자릿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오늘 수출입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 수출 경기 판단 기준이 되는 수출 손해지수가 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4%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하반기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로 한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거는 당초 기대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유럽,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네.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국 경기 지수도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3분기가 137.8이었는데 올해 3분기 142.1로 높아졌습니다. 네. 또 요새 반도체 엄청 호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단가도 올라서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증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수출 좋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일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나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통상 압박, 이런 것들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한국 찾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와서 일단 2차례 정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통상 문제가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지만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미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일본과 무역이 공정하지도 않고 개방되지도 않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 관계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분위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또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산물 시장 개방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통산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는 10일에는 한미 FTA 관련 공청회를 열어서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 상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이런 통상 압박에 무작정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좀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두고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입장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좀 중국 관계에도 들어가 있죠. 자, 롯데 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협상 중이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으로 깎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인천공항을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임대료 협상 좀 불발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일에 이제 롯데면세점이 공정위에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공항 면세점 임대 계약에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설정했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 이러면서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네. 영업 환경이 바뀌어서 매출이 감소할 때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 조정 혹은 계약 일부 해지, 이런 것들
것들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에 넣었고 또 전체 사업기간 5년 중에 절반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도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연도 최소 보장액이 25%를 내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뭐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의 관광이 급감하면서 면세 사업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조정해달라라고 면세점이 요청을 했고 철수카드 이런 것까지 제시하면서 세 차례 협상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좀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6호는 다시 온다고 하는데 이 굉장한 이 변화 속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이제 아주 안 좋은 분위기까지 가는군요. 대출 받았다가 못 갚으면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독촉하기 전에 원리금이나 소멸시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게 생겼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이 채권 출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원래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1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걸 이제 1년 연장하면서 이제 몇 가지 더 개정안에 넣은 건데요. 이 채권 출심에 나설 때 3영업일 전에 출심 업무에 착수한다라는 사실과 출심 채권의 세부 명세를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신이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얼마며 어느 정도 연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소멸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연락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빚을 소멸됐는지 이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건데 이게 일정 기간 이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았다면 갚을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사실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좀 다르거든요. 대략 한 5년 해서 이제 10년 정도인데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채권을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소멸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이 채무자가 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참 뭐 굉장히 여기에서 몰랐던 것들 많네요.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소멸된 걸 말하지 않고 추심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던 담배세 절반의 성공 얘기가 나오는군요. 사실은 이게 전혀 안 쓰였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 2015년 1월에 담배값 2,000원씩 올렸죠. 당시에는 이제 비싸야 담배를 덜 피우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 네. 실제로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2016년 기준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이 40.7%였습니다. 이게 전년 39.4%에 비해서 1.3%포인트 늘어난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현재 흡연율이라는 거는 평생 담배 5갑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에 43.2%였으니까 그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2.5%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여성 현재 흡연율을 보니까 2014년에는 5.7%였는데 이게 2015년에는 5.5%로 조금 내려갔다가 지난해에는 6.4%로 반등했습니다. 2012년 7.9% 기록한 이후에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여기에 또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흡연율도 보면 작년 말에 6.4%였는데요. 전년 6.3%에 비해서 0.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급여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정부의 세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담배값으로 인한 세수가 7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2015년에는 10조 3천억 원, 작년에는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지 2년 만에 연간 세수입이 배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서민 증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예, 정말 깜깜이 증세 이런 말도 있죠. 이 담배값에 붙는 세금은 그 사람의 빈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문제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 수출 호주 소식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가 수출 단가 상승 이런 소식이 사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시절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뭐든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너무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출 좋을 때 뭐 수출과 내수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겨울과 봄을 잘 배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도 들리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경제, 앞서도 여러 번 반복됐지만 중국과 아주 밀접합니다. 인구나 시장, 또 구조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의존도가 커서 흔들릴 때 큰 위기를 겪고 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는 더 심각하죠. 중국 내 유통뿐만 아니라 한류 관련 산업,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찬사리를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말하는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 역시 마찬가지죠. 사드 배치에 따른 이 지정학적 이슈와 외교적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관계 정상화 얘기가 나왔고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회복의 신호가 여러 군데 보이고 있고 지금 자동차 업계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볼 땐 중국에 대해 경제 분야는 환영하고 있지만 8개월 가까이 막혀있던 그간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 관광객의 유입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이게 단지 관광 서비스업의 발전과 이익을 떠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있느냐라는 고민도 하게 될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신문 기사의 제목들은 유커의 귀환, 이런 굉장히 반기는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간 사실 정치 외교적 이유로 중단된 이 단체 관광 같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정말 단체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개별 여행객 중에서도 그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1월부터 9월까지 그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반 정도만 사실은 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올해 한 300만 명 정도 좀 넘게 왔기 때문에요. 네네. 이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1인당 지출액으로 이렇게 환산해 봐도 한 9조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그동안 관광산업계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 관계 회복이 되고 정비를 하고 다시 여행 상품이라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예약 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의 관광이 회복되는 그 시기는 아마 내년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워밍업의 기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간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참 반길 일이다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단체 관광 위주의 중국 관광의 그간의 위험성을 좀 봤습니다. 물론 개별 관광 역시 어려움들이 있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지출이나 여행객 숫자의 감소가 있었지만 좀 그래도 분위기는 그간의 분위기를 보면 개별 관광객은 가능했으니까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별 관광객의 가능성을 본 거는 그중에 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중국 온라인 여행사들이 해외 개별 여행 상품 판매 실적을 보니까요. 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개별 여행객의 증가율이 한 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WTCF라고 세계 관광도시 연합 여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2015년 한국을 찾은 요커 중에서 개별 여행객 비중이 거의 57% 정도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요. 젊은 요커들은 사실 약간 국가적 갈등에 조금 덜 민감하고요. 네. 또 해외 여행 경험도 증가하고 있고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약간 만족도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여행객을 선호하는 형태가 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새로운 가능성까지 염두에 좀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일단 면세점부터 백화점까지 다시 회복, 즉 막혔던 때 이전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오히려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지 과거의 회기나 혹은 이런 방식의 이 관광 서비스 개발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관광 산업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초저가 여행 상품들을 좀 잘 정비를 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좋은 여행 상품들 또 그 질 높은 관광으로 가야 되는 정비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사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고 또 쇼핑하고 인당 그 소비하는 그 지출액도 사실 1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은 낮지만 쇼핑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상품의 질을 좀 낮게 만들어서 네. 만족도를 좀 낮추는 그런 좋지 않은 그 영향도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사실 여행은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점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무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중국 의존성, 한국 관광 산업,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되어 있다. 물론 많이들 오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것도 좀 위험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해외 관광객 숫자가 좀 줄어드는 이유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많이 갔을 때 한 48%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절반이 중국인이군요. 예, 네. 절반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 될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좀 과하게 어느 한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일본이 대체로 20%대에서 중국과 한국과 대만 시장을 보고요. 네. 나머지를 동남아시아나 그 밖의 시장으로 이제 채워갑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워낙 이제 많이 늘었어도 한 28% 정도였거든요. 네네. 전체 시장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느 한 시장이 30%를 넘는 거는 과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 또는 중동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의 상품 구성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그것과 더불어서 국내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국내 관광도 그 외래 관광 증가율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는 증가율에 비하면 좀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의 내수 기반 위에서 외래 관광 정책들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얼마 전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사상 최장 연휴 나왔을 때 인천공항의 풍경 또 국내 이 관광지의 어떤 어려움들 물론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국내 관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에 좀 이 여행, 관광, 또 여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좀 말씀하셨던 이 국내 관광의 어떤 튼튼한 부분도 좀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변화하거나 어떤 원칙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교수님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인바운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이제 여행하는 인트라바운드 관광 모두 네. 양에서 질로 바뀌는 이제 품질 관광으로 좀 네.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오래 체류하고 또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네. 호주 같은 경우는 외래 관광객 수가 한 74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한 42위고요. 네. 한국의 그 외래 관광객 수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관광 수입은 294억 달러이고요. 네. 한국이 이제 153억 달러 정도, 23위라면 네. 호주는 오히려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오는데 돈은 더 버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멀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좀 오래 체류하고 지방까지 활성화시키는 이런 관광으로 갈 때 좀 더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만의 매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네. 우리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이런 품질 관광으로 가고 반복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한국 관광을 기대해 봅니다. 예, 이런 정책들 좀 교수님들께서도 교수님도 좀 새 정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생길 정도고요. 네. 정말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한국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서 반복해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게 핵심이다. 국내 관광객들에게, 국민들에게도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왠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힘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역 소식들, 또 맛있는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 코너죠. 생생장바구니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참 길다 올해는, 이런 얘기 이 코너에서도 나눴었는데요. 벌써 네. 내일이 입동이네요. 아주 좀 그렇죠. 추워진 것 같은데, 이 입동 때 선조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24절기 중에 겨울을 알리는 소식 이 입동. 이날이 되면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네. 날씨를 예측하는 무뿌리 점입니다. 무뿌리로 점을 친다고요? 네, 맞아요. 이 김장용으로 재배한 무를 뽑으면서 뿌리를 보고 이번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했다고 해요. 네. 만약에 뿌리가 길게 뻗어 있으면 그의 겨울 날씨가 추울 거고, 짧으면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하. 왜냐하면 이 무도 추위를 탈 테니까 추우면 뿌리를 길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입동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김장하면서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우려나 하는 걱정을 분명 하셨을 텐데요. 네네. 한마디로 무뿌리점이 겨울철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겨울 이 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정말 좋은데, 네. 무뿌리의 길이, 이 무의 길이가 바로 이런 날씨를 치는, 뭐 사실 좀 정말 과학적인지는 그 생장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김장 얘기가 나와요.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된다, 속담도 있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김장철에 쓰일 농산물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얼마나 잘 공급이 됐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김장 채소라면 우선 배추, 무, 고추, 마늘 이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올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는 요즘 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 네. 평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3에서 3.5% 증가할 전망인데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서 지금 배추는 포기당 2,500원, 무는 한 개 1,3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사실 농가에서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공급량이 조금 과한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반면 고추와 마늘은 정반대로 상황이 달라서 가격대가 평소보다 오히려 비싸져가지고요. 네.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서 구입하실 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비싼가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고추의 경우 평소보다 생산량이 꽤 많이 34%나 감소해서 네. 건고추가 600g 한 근에 양건 햇볕에 말린 게 2만 원대, 화건이 불에 말린 게 1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배추값, 무값의 변동이 아주 민감하죠, 우리 국민들. 이 소비자랑 생산자는 힘들고, 또 유통하시는 분들은 좀 그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가격 안정 제대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추 가격 네.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걱정이네요. 이런 것들, 특히 건고추, 마늘, 김장의 필수적인 물건들인데 수급 조절, 좀 가격 대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건고추와 마늘은 공사에서 비축해놓은 저장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조금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가격이 가장 불안정한 건고추는 지난달 저희 공사 측에서 13년도산, 15년도산 건고추를 입찰해서 판매했고요. 아, 네. 마늘과 함께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수급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장하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될 게 이번 주 목요일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농협에서는 배추, 무, 마늘, 고추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해요. 네. 패키지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시중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네네. 거기에다 이 직거래 장터도 지난해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김장 재료를 어디서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 달간 배추, 무, 마늘, 고추 묶어서 네. 네, 패키지로 예. 너무 이게 반가워서 제가 발음까지 잘 안 되네요. 앞서 이 고추 가격 비싸다고 해서 그럼 다들 백김치를 먹어야 되나 예, 이런 상상을 했는데 패키지로 저렴한 행사도 있으니까 요 아주 알찬 정보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거래 장터도 네.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 비용 사실 배추값, 금추라는 별명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랬죠. 예, 이제 좀 저렴해졌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다른 농산물들 시세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여전히 채소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추 대파가 하락한 거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양배추와 무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는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작황이 좋다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8%나 늘어났어요. 현재 포기당 3,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해 네. 이맘때보다는 1,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과일 중에서는 단감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또 지금 제일 많이 나올 때라서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식탁에 올릴 과일 디저트 하면은 단감이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을색 식탁에 한번 올려서요. 그 가을의 색을 또 아주 맛도 좋지 않습니까?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뭔가 이렇게 모닥불, 연기만 봐도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그럴 때 생각나는 이 농산물이 감자, 고구마 이런 품목이거든요. 좋은 것들이요. 그럼요. 은박지에 싸서 이렇게 구워 먹어야 되는데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고구마는 평년과 좀 비슷한데 요즘에 감자가 또 비싸요. 네. 급식업체 쪽에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데 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다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에도 연말까지 이 가격 강세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가격대가 이번 주 좀 있다 싶은 품목은 미나리와 고등어 정도가 있어요. 미나리는 일시적으로 출하 지역이 교체되다 보니까 가격이 잠시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네. 늦가을까지 계속 생산되던 지역인 경기도에서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출하 지역이 점차 남부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어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월명기 잠시 조업을 금지하는 이 기간을 맞아서 네. 제주와 남해 동부 쪽을 중심으로 조업이 부진합니다. 어획량 감소하면서 가격 오름세 예상하고 있어요. 네. 자, 뭐랄까요. 이런 재료들 얘기가 나오면 늘 먹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배고픈 시간이거든요. 네. 자, 고등어, 감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등어 조림 이렇게 아주 빨갛게 만들어서 거기에 감자 넣으면 참 맛있는데요. 예. 아, 그렇죠. 네. 비싸져서 아쉽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이런 생각 가졌다가 가격이 안정될 때는 또 구매하셔서 알뜰한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명기 때문에 먹기 어려운 고등어 대신 식탁에 올라올 만한 11월의 해산물, 생선 주인공 뭔가요? 해수부에서 선정한 이번 11월 어식 백세는 네. 따끈따끈한 국물 요리의 제격인 홍합입니다. 아, 국물 요리 홍합. 예. 자꾸 먹는 것만 나오네요, 정말. 이 홍합을 고르실 때는 살색이 붉은 암컷이 맛이 좋고요. 네. 색깔이 흰 수컷은 암컷보다 좀 맛이 덜하다고 해요. 게다가 네. 좀 늦봄에서 여름철 사이는 맛도 없고 식중독 위험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날이 추워진 지금이 제철 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셀레늄이나 비타민 A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날이 요즘에 추워져서 건조한 피부 때문에 걱정인 분들에게 이 비타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좋은 음식이겠습니다. 네, 흰 것이 수컷이고 이 붉은색이 암컷이군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추운 날 그 포장마차나 이 뭐랄까요? 이 홍합 끓이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그 향기 났을 때 어떤 네. 시원한 느낌. 네. 아, 음식 하나가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홍합 이번에 어식백사라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구입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172님, GM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노조, 회사 모두 해법 찾아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8106님은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 참 서글픕니다. 그냥 쇼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좋겠는데 김장 준비하느라 머리가 무겁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모여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또 행복하시죠. 힘나는 월요일 나머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